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존재와 시간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재미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런 강좌가 이제 예도의 사유를 볼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사유를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한 자들이, 그죠? 예도가 이미 강좌를 해놨듯이 이런 강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실천 이성 비판을 모르는 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실천 이성 비판을 어쨌든 끝내고, 그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유할 수 있게, 그죠? 열어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강좌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이제 창조적인 강좌들인데, 사실 여러분, 그 칸트와 하이데거의 이러한 비교는, 그죠? 특별히 지젝의 사실 초기 작품이 훨씬 더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깊이가 있고요. 나름대로 좀 불친절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 작품인 까다로운 주체에서, 그죠? 더 티클리시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 작품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요 하이데거와 칸트의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저는 물론 그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존재와 시간과 그 다음에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책을 읽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초기에 하이데거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후기로 가면서 지적도 변화되고, 그죠? 락강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변화되고, 어쨌든 비판의 대상으로서 특히 존재 개념이 어쨌든 그렇잖아, 그죠? 그것이 사회 철학적으로 뭔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자들과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적은 까다로운 주체, 처음에서 이제 칸트의 어떤 그러한 형식주의와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존재론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오늘 그런 것들을, 예도의 강좌를 많이 이해하는 자들은 지적이 쉽게 보일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깔고 지적은 모든 걸 이야기하거든. 특히 그가 썼던 그 외에도 less than nothing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변호하며 이런 거, 정치 철학서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건 바로 대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주었던 그 시차적 관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철학을 깔지 않으면, 그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양쪽을 다 깔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예도가 이제 체계적으로 지적 강좌를 수십 편에서 수백 편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훈련으로서 이런 강좌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도가 창조적으로, 그죠? 이 칸트의 두 세계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만을 아는 자는요,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비로소 이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뭐 정언명법 뭐 이런 거 갖고 씨부리고 이런 인간들은요, 이런 철학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전체를 관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도가 어제 8개의 강좌로 실천 이성 비판을 끝내놨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그 강좌를 따라갔던 자들은 알지만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이율 배반으로서 배제시켰던 그 영역들이 자유의 영역으로서, 이성의 이념으로서 칸트가 환상으로 간주했던 그 순수 이성에서 환상으로 간주했던 이율 배반의 주제들을 다시, 그죠?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 이율 배반을 실천 이성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존재론이 드러나. 이해가 되죠? 이미 강좌를 했듯이. 특히 어디에서 드러나요? 변증론에서, 분석론에서 이제 순수 실천 이성은 선의지를 통하여 그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자유로운 상태 안에서 자기 행위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언명법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증론에서 수행하는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론이 드러납니다. 두 세계론이 대비되면서 종합되잖아, 그죠? 요 부분까지 와야 여러분들이 하이데거가 보입니다. 예도는 이미 예도의 논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간될 책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 페북에서도 글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글은 또 우리 이기상 선생님이 또 페북에서 또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글은 예도가 존재와 시간 강좌 맛배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실어놨어. 거기에 그게 이걸 하면서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서를 통하여서만 하이데거를 보려고 하는 거는 하이데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칸트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존재와 시간을 기획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 각주의 칸트가 통각부터 시작해가 존재와 시간에는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칸트에 대한 어떤 그런 해체적 읽기가, 그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원하지 않았던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도 두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죠? 빠져있음의 세계. Die Welt des Verfallens. 빠져있음의 세계와 Eigentliche Welt. 본래적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두 세계론이 있어, 하이데거한테도. 그런데 칸트가 최고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개로 갈라놨던 자유의 세계를 대변하는 인텔리기블러 벨트, 가상계, 가지계, 예지계로 번역되는 그 세계와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래서 타인들을 목적으로 대하는 자들, 그래서 목적의 왕국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죠? 그 목적의 왕국, Das Reich der Zwecke, 이 목적의 왕국에서 구성원으로서
그 무조건적인 선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집단, 목적의 왕국. 그게 뭐겠어? 그게 본래적 세계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칸트가 또한 물리적인 그러한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연 법칙에서 따라서 자연의 어떤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어? 이것은 당연히 하이데거가 살아가고 있는 빠져 있음의 세계죠.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 두 개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뭐를 봐야 되는지 알아?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와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분석론 곳곳에서, 그리고 변증론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을 뭘로 규정하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자연법칙의 인과율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로서의 실체 개념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갖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칸트의 그 하이데거의 그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 자연 법칙을 추론하는 것 말고, 도덕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정초와 그 다음에 또 실천 이성 비판, 분석론 쪽에서 정언명법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나와, 여러분. 욕망, 네가 하룻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 이건 들레즈도 언급하고, 푸코가 또한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또 비판하면서 논문을 쓰잖아, 그죠? 그 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봐봐, 하룻밤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너에게 주었다고 해보자. 그걸 즐길래? 아니면은 교수형에 처할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하지, 쾌락을 다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돼요? 락강이 사드와 윤리, 칸트의 윤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했던 건지 조금 헷갈려, 얘도가 지금. 그 언급을 하는 거죠. 거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네가 친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하여 네가 거짓 증언을 하면은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후자인 경우는 당연히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의 교수형이 있는데, 하룻밤의 쾌락을 위하여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다양한, 물론 이걸 뒤집어서 또 락강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사드랑 비교하면서 하는데, 이미 강좌를 해놨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칸트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감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무조건적인 명령인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욕구하는 행복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역시도 자연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데거랑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도 하나의 세계 안에 두 개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으로 나누어지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칸트한테서도
현상계와 페노메논과 누메논, 본체계가 나누어져. 에르샤이눈과 딩안지히가 나누어져. 현상과 물 자체가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인텔리기블러 벨트, 가상계와 가지계, 예지계와 그 다음에 진리시어 벨트, 뭐야? 감성계가 나누어져. 이해가 돼요? 이 두 개가 나누어져. 그런데 나누어지는데, 그럼 하나의 세계 안에 다른 세계에 사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나의 세계 안에 사는데, 한 인간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 안에 있으면서도 본체계를 경험할 수 있고, 본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현상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안에 두 개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 따라서 만약에 현상계의 관점에 자기를 맞추면 그는 현상계 안에 종속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 법칙 안에 자기 자신의 관점을 맞추면 본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는 그냥 동일한 세계 안에서의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두 세계 안에서 인간은 삶을 영위한다고 봤다라는 거야. 요즘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죠? 요 두 개, 이 두 세계. 근데 탁월하게도 하이데거는, 여러분들 봐봐. 하이데거는 칸트를 끊임없이 칸트를 끝까지 들으면서 사유했던 게, 칸트가 대가리 속에 넣어놓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건 세계 내,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 주체 사이에 있는 쯔비쉔으로 사이로 그거를 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바깥으로 시간과 공간은 어차피 감각 외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계 안에 있는 그 공간, 세계 안에 있는 시간성, 그래서 주관과 객체 사이에서 두 개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시간성과 역사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가 뭐야? 존재와 시간 전체에서 물론 그 기획이 다 쓰여지진 않았지만 지금 출간된 존재와 시간 일부의 기획이 뭐야, 여러분? 일부의 기획이 뭐야, 그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뭐야? 공간에 대한, 그죠? 해체입니다. 2부는 뭐야? 시간에 대한 해체라고. 그 뭐야? 칸트의 인식론적 주체 철학을 해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세계론이 칸트 안에 있는 것처럼 하이데거의 존재론 안에도 있어요.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 1장을 읽으면 눈깔이 확 돌아요.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유, 나는 내가 지적 좋아하니까 내가 지적을 읽어야지. 이런 인간은 한 줄도 이해를 못해요. 한 줄도.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칸트가 예지계 안에서 드러나는 덕의 완성,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 투겐트의 세계를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최고 선에서의 최상의 선인 거야. 그거는 이미 가지계를 이야기하면서 확립해 놓은 거야, 분석론에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다스 간저 운트 폴엔데터 구트,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 행복을 이 현실 세계 가지계 안에 있는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이상이라고 하기는 그래.
모든 인간이 이 도덕 법칙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인간, 이성적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니까,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 세계에 완전히 실현하는 그 단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계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의 세계 안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나라, 쉽게 말하면 도덕의 나라, 목적의 왕국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법적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는 인텔리기블러 벨트를 연결시키는 거야. 뭐와? 진리히어 벨트와. 이해가 되죠. 이 두 개. 하이데거 역시도 그렇게 갑니다. 하이데거의 독특한 건 뭐야? 이 두 세계가,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존재와 시간 곳곳에서 하나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죠? 우리가 어느 날 불안을 보고, 죽음을 보고,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세계는 그 전에 있었던 빠져있음,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칸트가 말하는 우리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 세계가 무의미한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본래적 세계를 본자 역시도 언제나 일상의 세계와 빠져있음의 세계와 분리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거든요. 칸트, 하이데거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본래적 실존을 찾은 인간도 결국은 타인들이 살아가는 뭐죠? 일상의 세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은폐와 탈은폐의 개념을 갖고 그 두 개를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물론 그러한 불교로 볼 때 깨달은 자, 기독교적으로 볼 땐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자, 예를 들면 불트만이 갖고 가듯이 이러한 깨달은 자라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삶을 결단한 자들, 이해가 되죠? 이런 자들은 자들이 본래적 실존을 깨닫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전의 일상의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세계로, 그 전 세계의 유의미성이 무의미한 세계로 보이겠죠. 그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죠? 어쨌든 베드로나 요한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이 전부 다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나 그 돌아감은 그 일상의 세계에서, 빠져 있음의 세계에서 옛날처럼 뭐야? 옛날처럼 자기 욕망과 욕구와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삶을, 그런 실존을 발견한 자 역시도 일상의 세계로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빵 사쳐 먹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커피숍 가서 대화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은폐와 탈은폐, 이 세계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안에서 그 경험되는 그 세계가 달라진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칸트의 두 세계로는 하이데거한테서 똑똑한 방식으로 재현다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은 까다로운 주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비판적으로 두 철학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물론 지적은 이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도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르기는 다른데, 그죠? 뭔가 그래도 칸트와 하이데거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이 두 세계론이야, 그죠? 하나의 세계 안에, 하나의 세계 안에 있는 이런 거. 근데 후설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이런 종교적이고 뭔가, 그래서 종교에서 상당히 칸트와 하이데거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성스러운 뭔가, 독특한 윤리가 숨어 있잖아, 그죠? 독특한 윤리가. 그래서 이 두 세계로는 칸트와 하이데거와 만나는 접점으로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 여러분, 특히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죽음을 보고 죽음을 향한 존재, 자인 쫌 토트, 그죠? 이거 하이데거 1차자로 또 강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여기서 저거 해달라 그러고 니체 해달라 그러고, 하이데거를 붙잡으면 진짜 먹여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향한 존재를 보고, 니티카이트, 니티자인, 무성을 보고, 그죠?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고 현존자가 돌아가면서 뭘 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여러분, 모든 철학자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윤리가 숨어 있어요. 양심의 소리. 게비센.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본래적 실존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 역시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성의 소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 살지만은,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을 때 욕망에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죠?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야.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험적 자유로서, 그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이해가 돼요? 같은 세계 아니겠죠, 물론. 그 영역 안에서, 느껴지는, 그죠? 그러한 이성의 무조건적 선의지로서의 도덕 법칙. 여러분,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그런 도덕 법칙의 정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인간, 이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데거 역시도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돈 벌고, 사업 잘해갖고 성공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진 그 삶이 다가 아니다. 너는 너의 유한성 안에서 죽음을 보고, 그죠? 이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다. 야, 여러분, 그 내면의 목소리인 거야. 그래, 칸트가 그러잖아.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칸트한테서 독특한 철학이 뭐야? 주관을 통한 객관적 타당성, 오브젝티브 길티카이트. 여러분, 객관적 타당성, 결통. 여러분,
그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얻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칸트한테서 드러나는 거는 실천 이성 비판이든 순수 이성 비판이든 두 개 다에서 드러나는 게 뭐야? 주관을 통한 객관적 타당성이에요. 그게 인식론적 객관도 나의 주관을 통과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덕 실천 이성도 나의 주관에서 내가 그 타율적인 자연 법칙에 내가 욕망을 갖고 있는 그 자연 법칙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타율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율로부터, 아우토노미로부터, 그죠? 도덕 법칙이 시작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대 명령이야.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이성적 인간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에요. 이게 칸트의 독특한 인식론과 윤리론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 주관을 통과한 객관이라고, 항상. 객관은. 이해가 돼요? 모든 인간에게. 이런 게 이제 다른 건데. 그러나, 하이데거한테도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맞아 떨어지죠, 그죠? 물론 두 사람의 철학은 당연히 다르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 이런 강좌도 여러분들한테 통찰을 엄청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겠어? 그 두 개의 비교 분석에서 이제는 현존제와 칸트의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하이데거의 현존제와 칸트의 실천 이성으로서의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죠. 실천 이성으로서의 인간은 뭐예요? 신이 해준다는 말을 칸트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을 요청하는 것이요, 이 세계에 절대적 존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의 전체와 완전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는 오직 절대적 존재자밖에는 몰라요. 맞잖아. 이 새끼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저 인간한테는 명예가 있어야 되고, 저 인간한테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또 다른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행복해. 다 다른 거야, 주관적으로. 그 리크칠리카이트라는 건. 그래서 칸트는 뭐죠? 최고선을 이야기하다가 뭐야? 신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은 아무것도 인간에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명령하는 자요. 이 세계가 선한 법, 선하게 사는 자, 정업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은 행복해질 것이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걸 승인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의회가 신이 다 해준다 그러자. 신이 뭘 해줘? 지가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다른 거야. 맨날 애로 만드는 게 잘못된 종교겠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도 도덕 법칙을 실행하는 의지에 의해서 최고선이 완성된다고 칸트는 말했어요. 이해가 돼?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영혼불면을 요청한 겁니다.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달라? 하이데거 역시도 현존제는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뭐야? 다시 던지는 거잖아, 그죠?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수동성이 되게 강해요. 후기 철학에서 시해석으로 가버려 갖고 이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기획투사의 특성이 조금은 퇴색되는 느낌이 있어. 하이데크한테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칸트는 막스의 주체를 떠올릴 정도로, 그죠? 이 최고선의 완성은 우리 인간의 신의 명령으로서 신이 보증하는 그런 명령. 그게 바로 그래서 신을 요청한 거잖아. 신이 보증해주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보증해주는 그 도덕 법칙, 선한, 그게 칸트한테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도덕은 칸트한테서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뭐 도덕, 열심히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수준이. 강의를 들은 자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도덕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죠? 그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칸트 학파 중에서 막스주의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은 결국 신이 이 세계를 완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쓰레기 같은 종교 교리예요. 그런 건 없어. 결국은 인간의 선의지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신이 보증해주는 그 선의지, 동기 자체부터 선한 의지,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선해야 선한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그 동기로부터 선한 의지, 그 의지의 발현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최고선이요, 그리고 목적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이 점에서 칸트보다는, 그래서 지적이 하이데거보다 칸트 쪽, 이 까다로운 주체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잖아, 여러분. 칸트한테. 그러니까 이 주체를 통하여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는 과정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의 목표로서, 실천 이상의 목적론으로서 최고선의 행복을 두 번째 주제로서 삼았던 것이요, 이 행복이 바로 완성을 지연시키는 이 역사 속에서의 악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세계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죠? 우리의 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의지들의 모임만이 이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유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 있는 선의지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죠? 선의지 부분이 아니라 최고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칸트의 사회 철학과 윤리 철학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칸트와 하이데거의 두 세계론을 우리는, 그죠?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그죠? 후세들이 또한 논문을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적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예도와의 동일한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곳곳에서 칸트와 어떻게 하이데거가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점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적 책도 꼭 읽어보시고, 예도가 이미 또 지적의 강좌도 21개나 해놨어요,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다 잡혀지면 아마 지적 1차 자료 강좌를 뽑아서 매 챕터마다 한 개씩 뽑아서 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TV 가능하신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후원해 주시고 예도TV를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요. 주스.